방금 소개를 받은 김관영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 시스템이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나주학과 불회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코 단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학문의 영역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지역학, 예컨대 나주학이라든가 호남학이라는 학문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게 배타적인 다른 지역이 아닌 나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함께 상호 존중하는,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타적인 그런 학문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소개를 받았지만 저는 어디 가든지 저를 나주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 나주 사람인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긍지를 갖고 있어서 그럽니다. 나주 하면 예컨대 배우고자, 영상각 문화의 본고장, 의향, 여러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나주를 벌릴 나자, 비단 나자 그러면 사유라는 한문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나주 사람들이 나주의 브랜드를 어떻게 갈 것인가, 정체성을 저는 사유의 도시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 사유는 오늘의 주제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나주 사람들은 이 사유의 정신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섰고 목숨을 초계같이 바친 사람들입니다. 왜 나주 사람들이 그랬을까? 다른 지역들은 예를 들면 임진왜란때 자기 지역을 지키고자 의병을 일으켰는데 나주 사람들은 이상하게 임금을 지키겠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주는 놔두고 서울로 갑니다. 한양으로. 그 정신의 근본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 생각인, 기본 개념인 사유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분도 학자시죠. 나주의 역사는 곧 한국 역사였고 한국의 역사가 곧 나주의 역사였다. 나주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를 움직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나주를 역사의 땅이라 부른다. 제 말이 아니고 박찬성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슴 벅찬 이야기를 서두에 두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역학인가? 요새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역학 풍년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물론 전라도에서는 전라남북도를 틀어서 전주, 나주, 담양밖에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 또 지방선거 때 대전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지난 세기 말 9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전환의 징조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볼 때는, 제가 공무원 출신으로서 가장 특징적인 전환이 지방자치제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지역 정부도 정치인들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되고, 우리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은 나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나주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나주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지역학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최초로는 서울시가 94년도에 정도 600년을 맞아서 서울시립대에다가 서울학 연구소를 개소를 합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광역정부는 모두, 그리고 기초정부는 7개 지역이 지역학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정부에서는 법을, 조례를 이야기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데는 광역정부는 7개, 기초정부는 9개 뿐입니다. 광역은 제주도가 1990년대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고, 강원도, 세종, 충남, 대전을 거쳐서 경기도가 최근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기초정부는 이 지도를 놓고 보시면 정말 몇 군데 없죠. 조례를 제정한 데는. 우리 나주는 3번째로 제정을 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최근에 담양이 2022년 올해 5월에 군지역에서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해갖고 지금 첫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자, 지역학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 이건 상관없겠고요. 이 지역학은 우리가 혼임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거기를 말씀하시죠. 그건 과거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의 현재입니다. 언제 어디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역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학은 지금 여기에서 그때 거기를 쭉 역추적하는 것이 사학이죠. 과거의 역사를 뒤져보는 거. 근데 우리 지역학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연구를 하고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해서 새로운 발전에, 그러니까 미래까지를 준비하는 학문이 지역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역 정부의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학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선사 시대부터 이어온 모든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례를 통해서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주의 과거를 한번 보시죠. 2018년도에 여기가 성촌포입니다. 여기에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뭐 공사를 합니다. 여기를 발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유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삼국시대의 유적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삼국시대의 후반부에 만들어져서 통일신라 시대에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는 학술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서울에 서빙고가 있었죠. 얼음을 저장해놓은. 이게 빈고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라면 서기 500년, 600년 이쪽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미 나주 영산강 가에도 얼음을 저장하는 시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에 15개소가 발견이 됐어요. 서울은 이미 다 부서져 버려서 안 나왔고. 근데 되게 과거 경주, 부여, 공주라든지 과거의 어떤 나라의 수도였던 곳 인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주는 영산강 주변에서 이미 그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도민동, 삼보 신도리, 도민동이 나왔고 최근에 영산강 유역 노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빙고가 왜 필요했을까? 우리 역사서를 보면 삼국지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여름에는 얼음을 사용하고 순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상장려가 부여는 무려 5개월이에요. 5개월 동안 사람을 시체를 냉장을 해놓고 그 빈소를 지켰던 거죠. 그리고 백제 무령왕릉에서는 27개월을 빈전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그 표지석에 나옵니다. 아마도 우리 영산강 주변은 마한시대의 그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삼국시대 영산강변에 이런 빈고 시설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우리 역사를 다시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주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지금은 육지가 되어버렸죠. 여기가 금사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영산강입니다. 과거에는 여기가 다 바닷가였겠죠. 이게 금사정입니다. 이게 동백이나무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 초라한 금사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중세 조선시대에 기묘사화가 일어납니다. 조광조와 연관된. 근데 이때도 서울에서 양반 자제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또 배설을 하다가 나라가 시끄러워지니까 애기 이것저것 보기 싫다고 나주를 멸해버립니다. 여기서 물론 백호 임제의 조부인 임붕 선생을 비롯해서 11분의 선비들이 그때 영산강을 금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금강 11인계를 만듭니다. 후손들은 11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영산강에 나룻배 떼어놓고 술도 마시고 시도 지우고 하면서 나라의 현실을 걱정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울분을 토했던 곳이 이 금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백나무는 천연기념물 515호인데 독립노고상구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이 동백나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월이 한 5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사정 폐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중이 이제 한 두세 개 문중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희한하게 이 금사정 금강 11인태가 발족한 지 80년이 지난 후에 11명이 또 결사체를 만듭니다. 그 이름이 상담약입니다. 상담약. 사회회라고도 하는데요. 이분은 누구냐? 금강계 결사 후에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을 거쳐서. 이때 영산강변의 동강면에 최욱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을 따라서 의병활동을 했던 11가문이 전부 몰살합니다. 저는 몰살합니다. 영산강변 전투에서. 이 후손들이 11개 가문이 또 모여서 우리가 외놈의 간을 씹어먹자. 그래서 상담약이라는 모임을 만들죠.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과거 중세 조선에 이러한 우환이 있을까, 나라의 우환이 있을까 하는 걱정하던 우환 의식이 계속 우리 나주인의 유전자에 흘러서 결국은 근대 의병으로 이어지죠. 일제강점기. 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 좀 이따 남북전쟁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25 전쟁 중에 노산 이은상의 전남 특산가를 발표합니다. 이 속에 나주 쇄골 세목이 나옵니다. 나주 쇄골 세목은 제가 나주 이야기라 생략하겠습니다. 담양부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두 개의 사례를 들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담양부채는 400여 년 전에 전북 전주에서 한 노인이 만들어냅니다. 빗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시초가 돼서 지금 담양에 가면 대한민국 죽세 박물관이 있죠. 대나무 박물관이. 근데 이건 계속 전통을 이어오면서 새로운 미래를 우리 먹거리로 쓰고 있는데 화순, 동복은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최초로 알았는데 동복이 광주댐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고려 인삼의 시초가 동복이었습니다. 이게 뭐 역사서에 나옵니다. 이 고려시대 개성부 읍지에 보면 전라도 동복현, 화순군 동복면이죠. 여기서 한 여자가 인삼 종자를 얻어서 최씨성을 가진 자에게 번식시킨 게 가삼이 시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당시 청나라에 팔아서 갑부가 되고 이게 홍삼이 시초가 되었다고 역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화순은 이걸 전혀 못 써먹고 다 뺏겼죠. 인삼 하면 지금 경북 풍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를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의 입고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옛고에 들어갈 입자, 나올 출자, 새로울 신자. 근데 저는 평상시에 주변에 지역학을 이야기하면 입고 창신을 이야기합니다. 예로 들어가서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
만들어낸다. 그래서 입고 창신의 지역학의 가치가 이런 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양은 얼마나 잘 풀어먹고 있습니까? 근데 화순은 못 풀어먹고 있죠.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는데 화순은 좀 이걸 좀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전쟁을 이야기하면 대개 1950년 6월 25일 발발해서 1953년도에 끝났다. 정전협정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휴전 중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찐다고 나주는. 한평은 어쨌다고. 지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남평 읍장 재직 당시에 제가 이제 이때 이 책을 난중일기라는 책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일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 제가 말씀드릴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오늘의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기록이 나중에는 우리 미래에 가면 정말 후손들에게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일기를 딱 정리를 해보면 나주는 84일간만 전쟁 치하였습니다. 바로 10월 13일에 수복이 됩니다. 경찰에 의해서. 그리고 이때 당시에 노동당 가입, 인민위원 조직, 면위원장, 서기 선거 일체 북한의 행정이 싹 착근이 됩니다. 그러다가 민심이 떠납니다. 민심이. 왜 민심이 떠났냐. 결국은 그때 당시에 토지분배를 한다고 했는데 평등하게 이런 게 잘 안 되고 효물세를 많이 받다 보면 민심이 떠났는데 어쨌든 이때 얼마나 우리 인민들이 고생을 했냐. 좌익에 의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몇 해요. 근데 생각외로 미군이 엄청나게 기총조사를 합니다. 특히 남평 같은 경우는 한다리목이라고 해서 지금 큰다리 그쪽 남평역 이쪽에다 무차별로 기총수를 해가지고 남평 사람 많이 죽거든요. 화순 능주 쪽에서는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산속으로 도망 들어갑니다. 근데 그 속에 숨어있던 경찰들이 싹 쏴 죽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기록들은 국사에서는 안 다루죠. 그래서 지역학의 중요성이 이런 데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분이 이렇게 그림까지 남겨놨어요. 소갈비를 가지고 가는 거, 따발총, 군대 복장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이걸 지금 향토 유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입고 창신의 예로 제가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을 우리 나주가 유치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몽 드라마를 보셨겠지만 그 주몽 드라마로 히트쳤던 사만지 테마파크가 우리 나주시로서 이제 골칫덩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영화도 끝나버려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과거를 통해서 새롭게 과거에 우리 의양, 아까 말씀드렸던 의병 정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전남 도내 7, 8개 시군이 경합을 붙었는데 결국은 우리 나주가 따냈죠. 결국은 골칫거리던 사만지 테마파크가 이제는 한 3년 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의병 박물관, 의병 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안 되니까 좀 애석합니다. 본론인 불회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광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요. 문화관광 사이트에 영광 구경 중 2경, 두 번째 경치를 4대 종교문화유적지로 딱 꼽아놨습니다.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쭉 해놨어요. 3경에 불갑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법성포를 통하여 백제 불교를 전래한 인도성 마라난타 존자가 최초로 세운 절로 알려져 있다. 과연 이게 맞을까? 제가 한번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제가 쭉 추적을 해보니까 98년도 연합뉴스에 이게 뜹니다. 영광 법성포 백제 불교 도래지 가능성 커. 고증을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 이게 불교 역사연구소도 아니고 조경, 절에 대한 조경을 연구하는 이 연구소 홍광표 박사라는 분이 발표회를 갖고 불교 유물과 지명 등에서 흔적을 찾았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지리학과 이혜은 교수는 불회사 상량문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라난타 존자가 절을 처음으로 개창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지리적으로 볼 때 법성포에 도착해서 불갑사와 불회사를 창건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학문의 영역에서 보면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영광군에서 관광 명소화를 위해서 동국대 학술용을 의뢰했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뭔가 증거가 나와야 대외적으로 큰 소리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이 도래지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약 24년이 흘렀는데 완전히 우리 뇌리 속에는 영광이 최초 도래지다라고 이렇게 뇌리 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가 좀 이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인생은 비엔제라는 말을 제가 농담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인생은 뻥과 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뻥과 구라를 치면 이게 그때는 구라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게 진실이 돼버려요. 특히 역사에서는 이게 아주 위험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홍광표 교수의 논문을 찾아봤어요. 요새 김건희 여사가 하도 컨닝을 많이 해서 제가 쭉 출처를 해놨습니다. 이거 리스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거 나옵니다. 서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백제 불교 처음 전파자 마라난타 존자. 법성포 도래 했으나 자료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전래설화는 중요하다. 엉뚱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릴 수 없다. 그래서 문화 경관론적인 접근 방법. 이게 뭐냐면 결국 그때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그 당시대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화, 이 문화를 바라보면서 접근을 해서 어떻게 고증을 해볼 것인가, 이걸 말을 돌려서 해놨거든요. 결론입니다. 남평 불회사 대법당 상량문을 볼 때
불회사는 틀림없이 마라나타에 창건됐다. 근데 이 불회사가 영광과 지척에 있다. 그러므로 마라나타 족적이 분명히 영광 땅을 거쳐간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백암 성총수님, 이분이 저서에가 마라나타가 동진으로부터 도래한 곳이 마한 땅이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영광은 마한 땅이다. 그리고 이제 불갑사 대웅전의 보주 형식이 마라나타 고향인 스투파 형식의 변형이다. 불두, 매향비, 이건 지금 뭐 전혀 역사적인 것이 없는데 이런 유물로 볼 때 영광이 불연히 깊은 곳이다.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 분명한 문헌 기록이나 물적 증거가 없어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보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거지스럽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광에서 뭔가 나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정확한 명확 관황하게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 이 홍광표 박사는 용역비를 받아서 연구를 했을 건데 애매하죠. 난해하고. 그래서 보인다, 보여진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회사 상량은 도대체 뭐냐? 그 전에 이 말씀 드릴게요. 마라나타라는 존재가 동진시대의 스님이거든요. 이 동진의 수도가 지금 현재 여기 난징시입니다. 난징시 여기 장수성에. 자, 보십시오. 난징에서 운하를 타고 이렇게 항주 쪽으로 나옵니다. 상하이 항주 나와서 전라도로 옵니다. 마한 땅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영광으로 가겠습니까? 여기 목포로 입구로 해서 나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마한의 중심지는 나주였거든요. 이게 지금 이미지를 떠왔는데요. 이게 남부 사단 항로라는 겁니다. 해양 지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이게 적인데, 이 북방의 시절이 하수상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남부 사단 항로를 씁니다. 근데 이때 출발지가 다시 회진이었어요. 나주 영산포 밑에. 또 완도 청해진. 여기서 해서 항주 이쪽 운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동진시대에 이렇게 왔을 거이다. 이게 상량문입니다. 김진이라는 사람이 2013년도에 논문을 씁니다. 한국차 전략선 제고. 이 이야기는 다음 달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덕룡산 불호사가 불회사의 전 이름입니다. 조선 순조 때 이제 불회사로 바뀌었는데요. 불호사는 쭉 보니 처음 창건한 사람은 마라나타 존자고, 이분은 백제의 초조, 불교의 백제 최초의 분이고, 사만의 고승이라, 마한의 고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지은 연도가, 그 연대는 곧 동진 태화원년이라, 이건 366년입니다. 서기 4세기죠. 이 주에는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정민교수가 있고, 이 상량문은 1978년도에 번화불사 때, 번화라는 기와를 이렇게 바꾸는 그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의스님께 여쭤보니 그 상량문은 그대로 다시 넣었답니다. 촬영만 해놓고. 자, 영광은 이걸 근거로 해서 영광도 같은 마한 땅이고 지리적으로 영광을 거쳐서 갔을 것이다 해서 하는데, 우리 나주 불회사는 이게 정확하게 근거 서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불교 전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데가 고구려 시대입니다. 372년. 근데 이때보다 6년이 더 빠르죠. 그리고 1911년도에 조선 총독부가 조선 사찰 사료라는 걸 발간합니다. 이때 기록에가 일본 놈들이 백제 최초의 절은 전남 영광 불갑사와 나주의 불회사 이렇게 해놨거든요. 결국은 이때는 아무 증거 없이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영조 17년에 불갑사 사적비를 이만석이라는 분이 써요. 이때 창건연대도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김진이라는 분이 논문 말미를 이렇게 쓰거든요. 마라나타가 법성포로 들어온 것은 맞지만 불갑사를 먼저 창건한 것이 아니라 법성포로 와서 영산강을 따라 마한의 지배세력이 있는 반남지역, 즉 나주에 와서 불회사를 창건한 것이다. 그리고 백제시대에 불교가 전래된 것이 아니라 마한시대, 마한의 중심 나주에 전래된 후 백제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건립 사찰은 나주 불회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왔거든요. 그로부터 1500년이 흘렀어요. 1890년도에 유진벨 목사가 나주에 1890년도 여름에 남가주 선교회 미국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조선에 가서 호남 지역에 기독교 전파를 하자. 근데 호남의 중심이 어디냐? 나주다. 나주에 미션 스테이션, 선교부를 세우자. 그래서 결정을 내려서 유진벨 목사가 나주로 옵니다. 자, 나주로 올 때 물론 인천항을 거쳐서 목포로 이렇게 옵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영산포로 와서 영산포에서 말을 타고 나주 읍성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나주로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나주시 선해동에다가 조그마한 초가집을 얻어서 거기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유림들이 하도 핍박을 해서 결국은 목포로 가죠. 목포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좀 늦은 시간 1920년대에 광주로 올라갑니다. 광주로 올라간데 1904년 크리스마스 날에 선교부를 개설하거든요. 광주 양림동에다가. 근데 이때 재미있는 게 또 오현 선교사하고 배유주 목사가 목포에서 광주로 이주할 때 배를 타고 올라옵니다. 버스를 안 타고, 인력거도 안 타고, 말도 안 타고. 왜 그랬겠습니까? 1500년이 흐른 그때도 뱃길이 지금 같으면 비행기길이에요. 뱃길을 놔두고 육로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육로는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요. 1500년이 흐른 때에도 100번 양보해서 영광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더라도 영광에서 육로, 그 어려운 육로로 나주를 왔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100번 양보해서 영광을 들어왔더라도 거기서 절을 세우고 올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 유진배 목사처럼 일단은 중심지로 들어가서 절을 세우고 거기서 선교를 시작하죠.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주 다시 보감리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입니다. 이 유물이 탄소 방위성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 4세기에서 5세기, 6세기까지도 갑니다. 근데 4에서 5세기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가 불에서 지어진 연대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특히 마한시대에는 누구한테 먼저 전파를 해야 되겠습니까? 권력자한테 해야죠. 권력자가 믿으면 우리 천주교회가 들어와서 양반들이 먼저 믿기 시작했듯이 불교도 제가 볼 때는 권력자에게 먼저 선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금방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금동신발을 쭉 보세요. 불교를 상징하는 이 물고기 문양들. 더 재미있는 것은 이게 개배입니다. 개배. 한문으로 개배인데 이게 제사 때 음식 이렇게 담는 용기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불교 표식이 이렇게 딱 만자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4에서 5세기 유물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논리적으로 볼 때,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나주에 와서 불회사가 창건이 되고 권력자들에게 불교가 들어가고 이게 많이 안 나왔어요. 이게 수십 개가 나왔는데 딱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집안에만 예를 들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증거물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만약에 대한민국 국사학계 이야기하면 국사학계가 이걸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국사는 철저하게 실증사학이. 그러나 우리가 상량문을 딱 들어대도 이 사람들은 실증사학이 절대 역사학계처럼 국수적이고 편협한 학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냅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역학이 필요한 겁니다. 이 나주학이라는 호남학이라는 지역학의 학문적 영역 내에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학은 모든 학문의 포탈 사이트입니다. 과학, 지리학 모든 학문들이 모이는 멍석이 지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영광과 나주의 역사에 있어서 필요한 학문을 보면 역사학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불교학 필요하겠죠. 고고학 필요하겠죠. 인류학 필요하겠죠. 지리학, 해상교통학. 이 외에도 많은 학문들이 관련 있는 학문들이 이 하나 토픽을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 멍석위에서 논쟁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여기서 결론이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요 영광 너가 아니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영광도 자기들만이 주장하는 게 있을 거고 나주는 나주대로 이만큼 역사적 고증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나주와 영광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이 판을 한번 벌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입고 창신의 역할을 하는 나주학의 정말 좋은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를 하면 역사학계도 조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역학을 아까 말씀드린 입고 출신, 입고 창신 모든 학문의 포털 사이트 그때 거기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로 문제를 끌고 와서 미래를 준비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지역학의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용산 참사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벌써 지금 이명박 정권 때 일이죠. 세상에 민주경찰이 일사불란하게 데모온 사람 5명을 불에 태워주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가서 문재인 정권 때 약간 좀 왔다가 이제 다시 경찰국을 만들고 다시 경찰 세상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걸 왜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했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학이요. 연구의 영역이 인간의 총체적 일상세계입니다. 수학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평범한 인간들, 우리 평범한 동네 어르신들, 동네 애기들, 청년들, 중장년층들 이 사람들의 일상세계를 우리가 연구하는 게 지역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은 필히 억압과 소외가 있습니다.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용산 참사도 있을 것이고 작게는 학교에 들어가면 왕따도 있고 집에 들어가면 과거 우리 할머니들처럼 밥상도 방 안으로 못 갖고 들어와서 자시는 그런 소외도 있었죠. 이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사시대에 있어서는, 문화시대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통섭의 시각으로 이런 냅두고 실천과 운동까지를 추동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해방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지향한다.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인용문을 안 썼습니다. 이건 제가 논문에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실천이라는 것은 아까 나주학의 규정을 하면서 조례에도 실천하는 학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실천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기후변화를 걱정을 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플라스틱에다가 물을 먹습니다. 우리는 실천을 못하고 있다. 말로만 걱정을 하고 생각으로만 걱정하지 실제로 실천을 과연 하고 있느냐. 저부터 반성을 하면서 저는 이 지역학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학자가 돼서 지역학은 학자가 하는 건 아닙니다. 연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학문이 지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실제적으로 행한다.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스스로 역사적이고 인간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우리의 자유로운
자유롭고 보편적인 창조행위다. 이렇게 학자들은요, 밥 먹고 사는 게 쉬운 것을 어렵게 풀어갖고 밥 먹고 사는 게 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이제 지역학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이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봤거든요. 정말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대사와 한겨레 신문의 어떤 기고가가 써놓은 문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왔거든요. 왜? 그 문장을 보면 내가 정말 가슴이 뛰었고, 이게 지역학이다, 이게 나주학이다라는 것을 느껴서 제가 따왔는데 여태까지 동영상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제가 대사를 먼저 갖고 왔습니다. 이겁니다. 회전문의 장점은 외부와 내부의 공개를 완전히 경계한 상태에서 통행자 흐름을 가능케 하는 점입니다. 냉방과 보온에 유리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문보다 통행량 처리 속도가 느리고 어린이나 노약자가 문에 끼일 수 있으며 휠체어 사용자 이용하기 어려워요. 장점은 하나인데 단점은 3개죠. 이게 대사거든요. 근데 우영우가 막 빨리 하니까 잘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 대사를 제 가슴에 와서 딱 쳤습니다. 근데 며칠 종영 그 드라마가 끝나고 며칠 뒤에 한겨레인가 경향신문에 누가 기고를 했더라고요. 그분의 글입니다. 어떤 사람은 빌딩의 회전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그 옆문으로 빠져나가면서 한심한 눈초리를 봅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그가 무사히 문을 통과하도록 돕거나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문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실천을 연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연대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회전문을 없애면 어쩔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차별과 불평등이라는 회전문 앞에 멈춘 이들을 위해 문화와 제도가 개선되도록 싸운다. 제가 이 대사를 보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했었는데 이분의 글을 보면서 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우리 자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우리 연구자를 비롯한 우리 시민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리고 지역학이 지향해야 할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이대로 끝내고요. 다음 달에는 이 나주학에 대해서 보다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쉽게. 그래서 한 20분 정도 말씀드리고, 불회사에 불교 최초 전례설과 함께 불회사 차에 대한 또 이야기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물론 운흥사와 가깝게 있고, 왜 나주회가 영산 강변에 이렇게 차나무를 많이 자생하고, 그리고 불회사, 다보사, 운흥사 이런데 좀 유서 있는 절들에 가면 왜 필히 차나무가 많을까? 특히 마한 문화의 중심지라고는 반남에 가면 잠이산이 있습니다. 거기 잠이산성이 있는데 왜 잠이산에가 차나무가 엄청 많이 자생하고 있을까? 이게 결국은 불교 전례와 떼놓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불교 전파를 중심지인 다시 마한 문화의 거점이었던 다시, 보감리, 반남, 잠이산, 삼포강역 이쪽으로 했을 텐데 거기에서부터 차나무가 시원되지 않았을까, 옮겨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물론 제 상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학자들의 논문을 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난 사람의 말씀 그동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